며느리가 제게 효도하라며 유럽 여행 티켓을 건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가게를 400억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였죠. 하지만 전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불러 호텔 방에서 그 배신의 현장을 CCTV로 전부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제 마지막 계획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3시, 남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은 달라요. 이 비릿한 공기, 쩌렁쩌렁 울리는 경매 소리, 차갑지만 활기 넘치는 이 새벽이 제게는 40년 넘게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제 가게, 사람들은 박서연의 40년 비법이라고 불러요. 뭐, 전설이라고도 하더군요. 이 작은 가게 앞에서 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어요. 하루에 16시간, 어떨 땐 18시간도 넘게 여기서 살았죠.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제 삶 그 자체고 제 역사예요. 오늘도 막 들어온 서해안 꽃게들을 확인해요. 묵직한 게 아주 실하네요. 이놈들로 장을 담가야 제 맛이 나거든요. 맛집 블로그요? 방송국이요? 틈만 나면 찾아와요. 외국 신문에도 났다고 하더군요. 노량진의 보물이니 장인의 손맛이니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게장 한 그릇에 제 어떤 눈물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만 봐요. 40년 전통의 사장님.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1978년 제가 22살 때였어요. 그때는 재봉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죠. 먼지 구덩이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러다 우리 남편 강대현 씨를 만났어요. 참 선하고 웃는 게 예쁜 어부였죠. 전 망설임 없이 공장을 그만두고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아들 지훈이도 낳고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가난한 거 빼고는요. 문제가 생긴 건 배 때문이었어요. 낡은 배를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결국 사채를 썼어요.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1983년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다리 하나를 심하게 다쳤죠.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배를 탈 수 없게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빚은 쌓여가는데 집안의 기둥이 쓰러졌으니까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때 친정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게장 담그는 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제 방식대로 우리 남편이 잡아오던 그 싱싱한 게 맛을 살리는 비밀 레시피로 발전시켰죠. 하지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1988년 남편이 그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기어코 다시 배를 타겠다고 나갔어요. 저한테 진 빚을 갚겠다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바다가 남편을 삼켜버렸죠. 제 나이 32, 아들 지훈이는 어렸고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였어요. 전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울 시간도 없었죠. 그날부터 이 가게는 제 목숨이 됐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2002년이었을 거예요. 시장 재개발한다고 한참 시끄러웠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보상금 받게 해주겠다고, 서류 작업해야 한다고. 전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게 사기였죠.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꼬박 날렸어요. 그날 밤새 울었어요. 남편 죽었을 때도 그렇게는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전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졌어요. 돈에 집착하게 됐죠. 다시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 자식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 가게 넘기라고 하면 전 불같이 화를 내요.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하자고 수십억을 부른 적도 있고 유명한 젊은 셰프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비법 전수해 달라고 빈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전 똑같이 말해줘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목숨값이에요. 이건 돈 받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손들한테만 물려줄 겁니다. 그게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니 뭐니 그런 걸로 맛집을 찾는다면서요? 다행히 제 가게가 그런데 많이 올라가서 손님은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전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제 가게는 100% 아날로그예요. 내 손, 내 눈, 내 혀만 믿죠. 2002년에 그 사기당한 것도 결국 제가 몰라서 당한 거잖아요. 서류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전 그런 건 못 믿어요. 그렇게 제 모든 걸 걸고 지켜온 가게였는데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던 그 약속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 지훈이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최지우. 처음에는 참 싹싹하고 예뻤어요. 제 계장을 보물이라 부르며 존경한다고 했죠. 2010년쯤이었나 자기가 이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섰어요. 전 정말 기뻤죠. 드디어 내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남편 볼 면목이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일, 보통 각오로는 못해요. 당장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지옥이었겠죠. 지우는 금방 지쳤어요. 진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2년이었어요. 지우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끙끙 앓아누웠죠. 걱정이 돼서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약하게만 보였어요. 제가 그랬죠. 나는 32살에 남편 잃고 빚더미 속에서 애 업고 이 일 시작했다.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사람은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거다. 전 정말 제 딴에는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저처럼 단단해져야 이 험한 세상,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지우는 그날 이후로 절 다르게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아니라는 걸요. 2012년 그 독감 사건 이후로 지우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걘 가게의 발길을 뚝 끊었죠. 저도 굳이 찾지 않았어요. 지훈이만 중간에서 눈치를 볼 뿐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한텐 해당 없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몇 년 흘렀죠. 그 사이 제 가게는 더 유명해졌어요. 이젠 그냥 동네 맛집이 아니었어요.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죠. 사람들이 저더러 노량진의 보물이라고 부르더군요. 보물. 참 무거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수록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어요. 남편에게 한 약속, 이 목숨 같은 비법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 약속이 저를 짓눌렀죠. 가게는 날로 번창하는데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절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내 대에서 모든 게 끊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을지도 모른다. 2012년에 내가 너무 몰아붙였을지도 모른다. 지우를 따로 불렀어요. 밥 한 끼 차려 먹이면서 말했죠. 지우야, 이젠 너한테 진짜를 가르쳐 주마. 그 전까지 2010년에 걔가 배운 건 껍데기였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제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애를 데리고 경매장으로 갔어요. 수백 개의 꽃게 더미 속에서 진짜 배기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쳤죠. 껍데기의 색깔, 집게발의 힘, 그리고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제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저만의 간장 창고죠. 수십 년 묵은 간장 항아리들. 저는 지우에게 핵심 간장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몇 시간이나 달여야 하는지. 이건 정말 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2010년에 처음 배울 때 보였던 그 초롱초롱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지루해 보였죠. 조급해 보였어요. 자꾸만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줄일 순 없어요? 하고 물었죠. 이 아이는 아직도 몰랐어요. 이 지루한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개장의 핵심이라는 걸요.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을 고된 노동으로만 여기고 있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 하나 보고 꾹 참고 가르쳤어요. 때가 되면 알 거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40년을 쇠처럼 버텨온 제 몸이 결국 탈이 난 거예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간장을 다렸더니 가게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과로였죠.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훈이는 울상이었고 저는 꼼짝없이 자리에 눕게 됐죠. 지우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가게는 제가 볼게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그래, 드디어 제도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넘겼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나갔어요. 그래도 간장 맛은 내가 봐야지 하면서요. 가게는 조용했어요. 지우는 아직 안 나왔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작업실, 그 간장 창고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작은 수첩, 제가 수십 년간 고치고 또 고쳐가며 완성한 그 핵심 비율을 적어둔 수첩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나와 있었어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설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지우. 걔는 제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 가게를 본 게 아니었어요. 제 비법을 훔친 거였죠. 물론 그 수첩에 모든 게 다 적혀 있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걔는 그 부분 레시피를 몰래 복사해 간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답은 2주 뒤에 나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웬 식품회사에서 프리미엄 꽃게장 신제품을 내놨더군요. 광고 문구가 가관이었어요. 노량진 전통의 맛 그대로.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전 동시에 알았어요. 저건 실패한다. 핵심이 빠졌으니까요. 영혼이 빠진 간장은 그냥 짜기만 한 소금물일 뿐이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악평에 시달렸죠. 비싸기만 하고 맛은 형편없다고요. 그 식품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짜 비법을 판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네, 최지우. 그 식품회사는 지우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배신이었죠. 감히 내 남편의 목숨값을 훔쳐서 팔아넘기려 한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지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그 고소장이 들려 있었죠. 그러곤 제 앞에서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뒤따라온 지훈이도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죠.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지우 저러는 거 못 보겠어요. 네, 아들 녀석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전 바닥에 엎드려 비는 지우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민도, 분노도, 그냥 차가운 얼음 덩어리만 가슴에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알겠다. 제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40년간 이 시장에서 쌓은 신용이 있으니까요. 그 식품회사 사장을 만나서 빌고 또 빌었어요. 결국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합의를 봤죠. 지훈이가 돌아가고 가게에는 지우와 저 둘만 남았어요. 전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녀석을 보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제 목소리에 지우가 움찔하더군요. 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레시피, 그냥 종이랑 잉크가 아니야. 이건 내가 40년 동안 흘린 눈물이다. 내 시아버지 목숨값이라고. 넌 아직도 그걸 몰라.
지우는 고개도 못 들고 그저 끄덕이기만 했어요. 자기가 산 걸 알았겠죠. 전 그 애를 용서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용서,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저 아이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적이었죠.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진짜 데뷔를 시작한 건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저런 것한테 내 남편의 목숨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3개월쯤 지났어요. 가게는 뭐랄까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죠. 지우는 매일같이 가게에 나왔어요. 겉으로는 아주 반성한 척,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처럼 싹싹하게 굴었죠. 저도 속아주는 척 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 가게 관리를 좀 맡아봐라. 지훈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우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관리라는 말에 혹했겠죠. 하지만 전 바보가 아니에요. 관리는 맡겼지만 총감독은 여전히 저였어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가게에 나갔어요. 지우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놔도 제가 직접 간장 맛을 봤죠. 조금이라도 맛이 다르면 그날 간장은 전부 쏟아버렸어요. 간장은 가게의 심장이다. 이걸 내 멋대로 하게 둘 순 없어. 지우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표정을 알아요. 총감독이 아니라 총감시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이 가게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저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 묶인 고급 종업원 신세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가혹한 시어머니라는 감옥에요. 그 아이 눈빛이 다시 변하더군요. 2012년 그 독감 걸렸을 때의 그 눈빛으로요. 해방되고 싶다는 그 절박함. 결국 녀석은 다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교묘하게요. 어느 날 구청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요. 주방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전 당당했죠. 음식 가지고 장난친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스레인지 뒤편을 가리키더군요. 사장님, 이건 좀 40년 쓰신 건 알겠지만 녹이 너무 슬었네요. 이러면 영업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40년간 아무 문제 없던 가스레인지였어요. 제 손때가 묻은 건데 누가 이런 걸로 민원을 넣었을까요? 그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척하던 지우가 보였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이걸 고쳐야 하나 봐요. 전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희망을 봤어요. 가게가 문 닫기를 바라는 그 희망. 걱정 마라. 전 그 자리에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거래처에 전화해서 당장 최고급 신형 가스레인지로 바꿔달라고 했죠. 물론 큰 돈이 깨졌어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갔고 지우는 꽤 실망한 것 같더군요. 첫 번째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니 녀석은 두 번째 수를 썼어요. 이번엔 제 감정을 파고들더군요. 어머니, 이젠 건강 좀 챙기세요. 어머니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주 효부났죠. 그러면서 슬쩍 본색을 드러냈어요. 가게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은행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참 그럴듯하죠?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웃으면서 선을 그었죠. 2002년에 3천만 원 뜯긴 사람이에요. 돈 문제는 귀신같이 알죠. 지우는 입맛만 다시다 물러났어요. 시간은 흘러 2024년이 됐어요. 시장에 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상인들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죠. 자기를 재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하더군요. 박서연 사장님 되시죠?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쫙 펼치더니 협박을 시작했어요. 이 구역, 이번에 완전히 백지화됩니다. 보상금 한 푼도 못 받게 생기셨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게 정리 안 하시면. 전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2002년 제 돈 3천만 원을 뜯어갔던 그 사기꾼 놈이랑 눈빛이 똑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면 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헐값에라도 가게를 넘기시죠. 그게 그나마 건지는 길입니다. 됐네요. 난 이 자리에서 죽을랍니다. 그냥 가세요. 전 꿈쩍도 안 했어요.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당황하더니 씩씩대며 돌아갔죠. 그날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낮에 누가 왔다던데 재개발 정말이래요?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이더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전 확신했죠. 위생과 민원, 은행 비밀번호, 그리고 저 재개발 사기꾼까지 전부 최지우, 저 녀석 짓이라는 걸요. 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시장에서 40년이에요. 저 박서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수소문했어요. 제가 아는 시장 사람들, 제 인맥을 총동원했죠. 역시나 위생과 민원 전화는 지훈의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더군요. 그 재개발 전문가는 돈 몇 푼 받고 고용된 연기자였고요. 전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 아이는 적이라는 게 명확해졌죠. 하지만 전 녀석을 혼내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제 인맥이 알아낸 건 정황이지 증거가 아니잖아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전 아날로그 방식으로 싸웠어요. 내 경험, 내 직감, 내 인맥으로요. 하지만 저 녀석은 달라요. 익명신고, 사칭, 교묘하게 법과 제도를 이용하죠. 이대로는 당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저한테도 무기가 필요했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제일 친한 컴퓨터 잘 만지는 젊은 총각 사장한테 몰래 부탁했어요. 총각, 나 좀 도와줘. 누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가게에 눈 하나만 달아줘.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비밀리에 작업이 시작됐어요. 아주 작은 카메라였죠. 하나는 가게 전체가 보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제 간장 창고 그 작업실 구석에 달았어요. 이제 됐어요. 40년 된 제 눈 말고도 저를 지켜줄 또 하나의 눈이 생긴 거죠. 이게 진실의 5번째 장이었어요. 자, 지우야, 어디 한번 다시 놀아보렴. 이젠 이 늙은 시어미가 다 지켜볼 테니까. CCTV를 달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덫을 놓고 독사가 조용히 먹이를 기다리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녀석은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위생과 신고도 안 통하고 은행 비밀번호도 못 빼냈고 재개발 사기꾼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우는 전략을 바꿨어요. 아주 무섭고 가증스러운 전략이었죠. 하루아침에 그 애가 변했어요. 제가 새벽 3시에 가게에 나가면 지우는 저보다 30분은 먼저 나와서 가게 앞을 다 쓸어놓고 있더군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왔어요. 어찌나 상냥하게 웃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천사인 줄 알겠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게장을 내어주면 옆에 딱 붙어서 그걸 다 받아 적고 있었죠. 예전엔 그렇게 지루해하고 몸을 비틀던 녀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어머니의 이 위대한 유산을 제가 꼭 이어받고 싶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 어깨를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아주 효부가 따로 없었어요. 시장에서 저보고 다들 부럽다고,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전 그냥 웃었죠. 하지만 전 알아요. 저 CCTV가 그 작은 눈이 녀석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다 가고 가게 문을 닫은 밤, 지우는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그리고는 제 간장 창고, 그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제가 1차 배신 때 일부러 흘려둔 그 가짜 수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왜 맛이 안 나지?
도대체 뭐가 빠진 거지? 녀석은 1차 배신 때 훔쳐간 그 부분 레시피가 가짜였다는 걸 그 식품 회사가 실패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서 진짜를 통째로 완벽하게 얻어내려는 속셈이었죠.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전 그 연극의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지우를 불렀죠. 지우야. 네, 어머니.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고 널 의심할 수 없지. 그 애 눈이 반짝 빛나는 걸 전 똑똑히 봤어요. 이리 와라. 이제 너한테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마. 전 지우를 간장창고로 데려갔어요. 잘 봐라. 이게 네가 1차 때 실패했던 이유다. 전 녀석이 훔쳐갔던 그 레시피에 몇 가지 재료를 더 더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였죠. 이게 들어가야 맛이 완성되는 거야. 이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알려준 우리 가게의 영혼이란다. 지우는 감격한 척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녀석은 그게 완전한 레시피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가짜였어요. 진짜 영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건 내 남편 강대현 씨가 젊은 시절 나한테만 알려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재료였죠. 그건 제 머릿속, 제 손끝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라요. 녀석은 자기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겠죠. 그 가짜 완성본 레시피가 녀석 손에 들어가자마자 CCTV는 아주 바빠졌어요. 지우는 밤마다 가게에서 몰래 전화를 하더군요. 네, 레시피는 확보했습니다. 노량진 가게 자리요? 네, 땅이랑 가게 전부 포함해서요. 상대방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어를 섞어 쓰더군요. 외국인 투자 그룹이요? 좋습니다. 전 그제야 녀석의 최종 계획을 알았어요. 가게와 이 노량진 시장의 땅, 그리고 제 가짜 레시피를 몽땅 묶어서 팔아넘기려던 거예요. 그 가격을 듣고 전 정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400억, 내 남편의 목숨값, 내 40년 눈물을 고작 400억에 팔아넘기려고. CCTV 화면 속에서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계약 진행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처리한다? 이제 녀석에게 남은 건 하나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지우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짜잔. 저 지훈 씨랑 돈 모아서 선물 샀어요.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어요. 유럽 여행. 그것도 아주 비싼 1등석이었죠.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가게 걱정, 돈 걱정 다 잊고 푹 쉬고 오세요. 가게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 연기. 정말 상이라도 줘야겠어요. 이 효도 사기의 끝은 어딜까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신나서 유럽으로 날아가면 그 사이에 녀석은 400억 받고 가게를 팔아넘기겠죠. 그리고 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가 되어 이 시장 바닥에 나앉게 될 거고요. 참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전 녀석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해줬어요. 제가 그 티켓을 붙잡고 엉엉 울었거든요. 지우야, 내 며느리, 내가 너한테 그 모진 말을 하고 널 의심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다, 물론 그 눈물 다 연기였죠. 어머니, 뭘요? 다녀오세요. 푹 쉬세요. 이젠 저만 믿으세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여행 당일, 지우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제가 무슨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랬겠죠.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더군요. 전 손을 흔들어 줬어요. 잘 다녀오마. 그리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가 10분 뒤에 바로 돌아 나왔어요.
유럽은 무슨. 전 공항에서 나와서 곧장 노량진 시장 근처에 잡아둔 작은 호텔 방으로 갔어요. 그 방에는 제 가게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화면 속 지우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전 수화기를 들었어요. 지훈아, 나다. 어머니, 유럽 가신 거 아니었어요? 웬일이세요? 너,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호텔로 좀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내 마누라가 주인공인 연극이란다. 지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어요. 어머니, 이게 다 조용히 하고 적어나 봐. 전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는 지우가 있었죠. 낯선 양복쟁이들, 그 외국인 투자 그룹 사람들이겠죠. 과 함께 가게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서류 같은 걸 펼쳐놓고요. 지훈아,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니? 그냥 손님 아니에요. 가게 인수하려는 손님? 전 리모컨을 눌러 그동안 그 작은 눈이 녹화해둔 영상들을 틀었어요. 첫 번째 영상. 지우가 밤늦게 간장 창고를 뒤지는 모습. 두 번째 영상. 400억. 계약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지우의 목소리. 세 번째 영상. 그 재개발 전문가 사기꾼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지우의 모습. 네 번째 영상. 위생과에 신고하던 날, 가게 밖에서 몰래 웃고 있던 지우의 모습. 영상이 하나씩 지나갈수록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다 지우가, 그래, 내 마누라가 한 짓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어머니가 지우를 미워해서, 조작. 내가 40년 된 가스레인지를 내 돈 주고 바꾸고 사기꾼을 고용해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내가? 전 마지막 영상을 틀었어요. 며칠 전 지우가 저한테 유럽 여행 티켓을 주면서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지훈아, 이게 내 마누라가 말하는 효도다. 내가 이 비행기 탔으면 지금쯤 우린 알거지가 됐어. 내 마누라는 400억 들고 튀었을 거고. 지훈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녀석은 말도 못하고 그냥 울더군요. 전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니터 속에서 지우가 서류에 서명하려고 펜을 들고 있었어요. 가자, 아들. 어디 가요? 내 마누라. 계약 축하해 주러 가야지. 이게 진실의 7번째 장이었어요. 내 아들. 드디어 제 편에 섰죠. 호텔 방에서 아들 지훈이와 함께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화면 속에서 지우가 펜을 드는 게 보였죠. 400억짜리 계약서. 내 남편의 목숨값. 가자, 아들. 지훈이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더군요. 그의 눈빛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장의 비릿한 공기를 가르며 가게로 향했죠.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40년간 이 길을 걸었지만 오늘처럼 가벼운 날이 없었죠. 가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왁자지껄한 소리, 낯선 외국어들.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뭐니? 제일 먼저 저를 본 건 지우였어요. 녀석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딱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지더군요. 그 옆에 앉아있던 양복쟁이들,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부 저를 쳐다봤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머니, 유럽, 비행기, 어떻게?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천천히 녀석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죠. 테이블 위에는 그 400억짜리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 가게, 내 땅, 그리고 내 가짜 레시피. 지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덜덜 떨더군요. 아니,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이분들은 그냥 가게가. 지우야, 제가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네가 감히 내 가게에서. 바로 그때였어요.
녀석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위선적인 미소, 가식적인 효심, 그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녀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래, 내가 했다. 어쩔 건데. 녀석이 악을 쓰더군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이 지긋지긋한 시장, 이 냄새나는 간장. 녀석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처럼 늙어 죽기 싫단 말이야. 그러더니 녀석이 손에 잡히는 걸 집어들었어요. 하필이면 그건 그날 손님들에게 내놓으려고 제가 막 담가놓은 꽃게장이었어요. 내 남편의 목숨, 내 40년 눈물 다 망해버려. 그 절규와 함께 차갑고 끈적한 간장이 살이 꽉 찬 그 게딱지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철썩. 얼굴이 아픈 건 둘째였죠. 간장이 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40년을 지켜온 내 모든 것이 저 녀석 손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아,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군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지만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죠.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가 내 40년을 통째로 내 얼굴에 던진 그 충격. 그건 정말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어요. 이게 진실의 8번째 조각이었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엎드려 울고 있더군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힘없이 눈만 깜빡였죠. 쓰러진 건 진짜였지만 전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아니나 다를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직 살아있네? 그런 표정이었죠. 녀석은 밖으로 나가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누군가와 한참을 속닥거리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네, 재개발 사기꾼 왔을 때도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기억 상실. 네, 그런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 공장 막아내려고 버텼던 그 행동들을 전부 치매 증상으로 몰아가더군요. 이 병실 안에서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 속셈이었죠. 녀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대요. 제 침대 옆으로 바싹 다가붙더군요. 어머니, 아프셔서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가게랑 집이랑 재산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네. 녀석이 제 손에 펜과 서류를 쥐어줬어요. 재산 관리, 위임장, 모든 걸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였죠. 전 그저 힘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다 망해요. 저 믿으시죠? 녀석이 점점 조급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계속 서명을 안 하자 녀석이 제 손을 확 낚아채더군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더니 제 엄지손가락을 잡아 끌어 인주에 찍으려고 했어요. 제 지장을 강제로 찍으려던 거죠.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녀석이 제 손가락을 서류에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철컥.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우의 몸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죠. 문 앞에는 내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낯선 양복을 입은 남자 2명. 내 변호사들이었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지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왜, 아니, 이건. 지우는 자기가 뭘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제 손가락을 붙잡은 채로 얼어붙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아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노인네가 맞나 싶었겠죠. 전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봤어요. 이딴 거 이젠 필요 없지. 그냥 확 뽑아버렸어요. 피가 조금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우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 녀석을 보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널 믿었다고 생각했니, 지우야?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따라 들어온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말했죠. 최지우 씨와 지금 체결하려던 400억 원대 계약서 말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죠. 오늘 아침부로 박서연 꽃게장 상표권과 가게의 진짜 비법 레시피는 박서연 여사님 단독 명의로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IP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죠. 따라서 최지우 씨가 판매하려던 이 레시피는 박 여사님의 허락 없는 도용품이거나 혹은 핵심 비법이 빠진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계약은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기, 무효. 그 두 마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도 속았다면서 계약서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병실을 나가더군요. 변호사는 이제야 지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최지우 씨, 2012년 식품회사 사기죄 고소건 박 여사님이 거짓으로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 1. 지난 몇 달간 40년 된 가스레인지로 위생과에 익명 신고하신 것. 진실 2. 재개발 사기꾼을 고용해서 박 여사님을 협박하신 것도요. 진실 2. 오늘 이 계약을 위해 박 여사님께 가짜 레시피를 전수받은 것도. 진실 3. 심지어 가짜 유럽 여행까지 보내드리려 한 것도. 진실 4. 저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지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변호사가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더군요. 가게와 작업실에 설치된 CCTV에 모든 게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진실 5, 6, 그리고 그 영상, 변호사가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아드님이신 강지훈 씨가 어제 호텔에서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진실 7. 지우가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지훈이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님이 가게에서 쓰러지신 거요? 그건 진짜 심장마비였습니다. 최지우 씨의 배신이 유발한 명백한 상해입니다. 진실 8. 모든 게 끝났어요. 녀석의 모든 발악이 전부 까발려졌죠. 지우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비명도 욕설도 아무것도요. 그냥 그 자리에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400억, 남편, 가게, 그리고 사람다운 삶. 녀석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병실은 지독하게 조용해졌어요. 그 떠들썩하던 변호사들도 사기꾼처럼 몰려왔던 투자자들도 다 사라졌죠. 텅 빈 병실 바닥에 최지우가 있었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더군요. 그냥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전 가만히 내 아들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녀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자기 아내와 링거 바늘을 뽑아 피가 맺힌 제 팔뚝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 눈빛,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40년간 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실려오면서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지훈아, 어머니, 내가 저 아이한테
기회를 한 번 줬다. 그걸 걷어찬 건 저 아이야. 두 번은 없어. 이제 네가 선택해. 지훈이는 제 말뜻을 알아들었죠. 400억짜리 계약서, 위생과 신고 전화, 재개발 사기꾼. 그 모든 CCTV 증거를 제 옆에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아들이 뭘 망설이겠어요.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돌아왔죠. 바닥에 앉은 지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더군요. 어머니, 그래, 변호사님들한테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최지우, 그 아이는 그날부로 빈손으로 쫓겨났죠. 제 재산은커녕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사람다운 삶을 위한 돈 한 푼 받지 못했어요. 배신한 배우자한테 줄 위자료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 몰라요. 다만 다시는 노량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제 시야에서, 제 기억에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심장은 괜찮았어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전 알아요. 40년 독하게 버틴 심장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 멈추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전 가게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남편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어요. 1988년 그 사람이 죽은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였죠. 그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찾았어요. 남편이 죽기 며칠 전 그 성치 않은 다리로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써둔 거였죠.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 서연아, 당신은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 짧은 한마디, 전 그 편지를 붙잡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냐고요? 아니요. 그냥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40년간 전 남편의 유산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숨값이라는 가게에 제 모든 걸 걸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유산이라는 게 저를 40년간 묶어왔던 가장 무거운 족쇄였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최지우만 그 냄새나는 시장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 박서연도 그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전 지우를 증오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걘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대신 전 제국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죠. 대연식품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40년간 장사했던 그 노량진 시장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전 더 이상 그 작은 가게에 묶여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진짜 레시피,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지적재산권으로 완벽하게 무장했죠. 그리고 그 레시피를 표준화시켰어요. 저 혼자만 아는 손맛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이 나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백화점, 마트에 박서연의 꽃게장을 깔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 250개를 열었죠.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시장 바닥에서 게장이나 팔던 늙은 할망구가 뭘 아냐고요. 하지만 전 알았죠. 40년의 경험과 저 CCTV가 가르쳐준 현대적인 시스템이 만나면 그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걸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매출 400억. 최지우가 저를 팔아넘기려던 바로 그 금액. 전 그걸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완벽하게 벌어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대연식품 신사옥 개관일이 됐죠. 제 나이 68. 전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었죠.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40년간 제 남편의 유산이라는 그 무거운 족쇄에 묶여 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죠. 하지만 오늘
전 그 족쇄를 끊고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아들 지훈이의 얼굴만 또렷하게 보였어요. 녀석이 저를 보며 아주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죠. 연설이 끝나고 지훈이와 함께 5층 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통유리 밖으로 제가 40년을 버텼던 저 아래 노량진항이 전부 내려다 보이더군요. 전 이제 시장 바닥의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박서연 여회장이었죠. 전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전 제 약속을 지켰어요. 그 배신자의 얼굴 다시는 보지 않았거든요. 제 유산은 썩어 빠진 혈연이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준 유능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제 아들, 우리들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 멀리 바다가 꼭 40년 전 남편의 그 미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서연 씨를 보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유산이 오히려 자신을 묶는 족쇄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 40년짜리 족쇄를 스스로 끊어냈기 때문에 비로소 대연식품이라는 더 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에요.